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보르지아 가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보르지아 가문의 2부 이야기,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사생아 체사레 보르지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체사레는 로드리고 보르지아,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6세가 교황이 되기 전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드리고 보르지아와 그의 정부인 반노차 카나네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어린 시절의 체사레는 갈색 눈과 검은 눈의 어여쁜 아이였고, 커가면서는 점차 아버지를 닮아 훤칠한 이 외모와 빠른 걸음, 큰 키, 그리고 끝없는 야심을 가진 남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체사레가 이탈리아 최고의 미남이라고 불렸다고 하니 미남이긴 했나 봅니다. 1482년 체사레는 겨우 7살 어린 나이임에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스티나 성당을 세우고 발렌시아 교구의 참사회원에 임명됩니다. 어린 체사레가 벌어들인 수익은 당시 추기경이었던 그의 아버지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모두 관리를 했고, 체사레 양육비와 교육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체사레는 8살에 알바르의 수도원장, 7살에는 교구의 재무관, 15살에 부유한 교구인 팜플로나 교구의 주교가 되어 교구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해 피렌체 공화국 피사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피렌체는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영토이기도 했는데요. 로렌조 메디치의 아들 조반니가 체사레와 같은 나이로 피사 대학의 동문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경쟁 관계에 놓여 서로를 의식하며 지냈다고 하네요. 체사레는 훌륭한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팔방미인이기도 했는데요. 훗날 한 외교사절이 체사레를 보고 그는 마음먹은 대로 쓸 수 있는 머리와 혀를 가졌다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명석한 머리와 웅변수를 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운동까지 잘했고 승마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 면에서는 아버지의 음모 기술과 교활함을 물려받았음에도 그렇게 또 사교적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루크레치아를 무척 아꼈는데 이들은 근친상간을 했다는 소문에 휩싸일 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체사레는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깊은 애정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걸로 봐서 차가운 성품의 인물이었고, 또 여동생만큼은 그만큼 아꼈던 것 같습니다. 1492년 교황 이노센트 8세가 선종하고 아버지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교황 선출에 나갔는데, 이 콘클라베 기간에 교황이 되기 위해 추기경들을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보르지아를 보면 체사레가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어서 추기경들 집으로 뇌물을 나르고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체사레는 피렌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492년 8월 11일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교황 알렉산드르 6세로 선출됩니다. 체사레는 아버지의 대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탈리아 반도 남쪽 스폴레토의 성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황의 자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로마로 돌아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권력의 장기판에 장기가 됩니다. 또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체사레의 최측근 신복이었던 미켈레토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을 최고의 암살자로 소개를 하면서 체사레의 믿음을 얻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미켈레토는 이후 체사레를 위해 많은 이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체사레는 교황이 된 아버지의 정적을 없애는 임무를 미켈레토에게 주었고, 미켈레토가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명 미켈레 다 코렐라는 실제로 체사레의 측근으로 많은 전투를 함께한 인물이었고, 체사레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미켈레토가 암살자로 활약하는 모습이 드라마에 등장을 하는 것은 체사레 주변 인물들이 꽤나 많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체사레는 당대 최고의 미남이자 냉혹하고 잔혹한 성격의 무서운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493년 9월 체사레는 아버지에 의해 발렌시아 대주교와 추기경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황이 자신의 사생아인 체사레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 것인데, 체사레가 자신의 사생아가 아니라 반노차 카다네이와 결혼한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교서에 승인을 받아서 신임 추기경 13명 중 한 명으로 만듭니다.
알렉산드르 6세는 체사레를 추기경과 발렌시아 대주교 직책으로 임명을 했고 체사레의 동생 후안을 교회군 총사령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사레는 이 종교적 소명 따윈 없었고 성직자의 의무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사냥과 파티를 즐기고 여자들과 놀아나고 화려한 옷차림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자 좋아하는 것도 유전인 것인가요? 알렉산드르 6세가 아름다운 여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체사레 역시 여색을 밝혔고 남색도 했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 호프레와 결혼을 한 나폴리 왕국의 산차 다르고나는 자신보다 연하인 순실한 호프레보다 체사레를 더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고 두 사람은 곧 남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산차를 두고 동생 후안과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1494년 나폴리 공국의 왕위 임명을 두고 불만을 품은 프랑스 샤를 8세가 로마를 침공해오자 체사레는 산탄첼로 성에 갇히며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드르 6세는 체사레를 샤를 8세에게 볼모로 넘기게 되는데 체사레는 인질이 되어 샤를 8세의 나폴리 원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도중에 벨레트리에서 마부로 변장을 해서 프랑스군 진영을 탈출해 로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체사레는 이후 프랑스군이 퇴각한 후에 프랑스 잔류군을 소탕하고 나폴리 왕 대관식에 대리 참석을 하기도 하죠. 당시 20살이었던 체사레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힘을 가진 강력한 국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생활은 여전히 방탕했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매독에 걸려 일생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매독의 후유증으로 얼굴에 반점이 생겨서 자주 가면을 썼고 검은 옷을 즐겨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1497년 6월 체사레가 동생 후안과 어머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후안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후안의 말은 안장이 끊긴 채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고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생각한 사람들이 후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테베레 강을 대대적으로 수색한 결과 시신을 겨우 찾아냈는데 당시 후안의 시신은 화려하게 치장한 옷을 입은 그대로였고 지갑 안에는 30개의 금화가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후안의 두 손은 묶여져 있었고 온몸에 9군데의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21살, 창창한 나이에 비참한 모습으로 암살당한 후안.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 발생 21일 만에 수사는 종결됩니다.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은 후안 살인의 배후가 체사레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체사레는 이 당시에도 추기경으로 머물기에는 자신의 야망이 너무나 컸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후안을 질투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온 겁니다. 이후 체사레는 추기경과 발렌시아 대주교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환속해서 후안이 맡았던 교회군 총사령관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소문은 확신에 가깝게 됩니다. 체사레가 후안을 죽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체사레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체사레는 알렉산드르 6세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었는데요. 잔혹한 성향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군 총사령관이 된 체사레는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정벌하러 나서기로 하는데 교황청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용병부대. 이 부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지원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체사레. 체사레는 지금까지 외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나폴리 왕 페데리고의 딸 카를로타와 결혼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페데리고가 교황의 사생아인 체사레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을 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알렉산드르 6세와 체사레는 밀라노, 나폴리, 아라곤과의 동맹을 거두고 샤를 8세가 사망하고 새로이 즉위한 프랑스의 루이 12세와 손을 잡게 됩니다. 루이 12세가 원하는 것은 이혼과 재혼, 이탈리아 북부의 룸바르디아, 밀라노 공국 정복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와 프랑스가 원하는 것은 비슷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협약의 결과로 루이 12세는 현재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샤를 8세의 왕비였던 보르타뉴 여공작 앤과 결혼을 하며 그렇게 원했던 보르타뉴령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가로 체사레는 발랑스와 두아즈를 하사받았고 나바라 왕의 여동생 샤를로트 달브레와 결혼을 해서 명예와 영토, 프랑스의 무력 지원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체사레는 프랑스의 루이 12세로부터 발렌티노 공작이라는 자귀를 받았는데요. 이후 그는 발렌티노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1499년 교황청 총사령관이 된 25살의 체사레는 루이 12세의 군사적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이탈리아 침공에 나섭니다. 이탈리아 영주들은 프랑스군이라는 무력과 교황이라는 신권 앞에 차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사레는 밀라노 지역 점령에 나섭니다. 밀라노는 르네상스의 여장부라고 불리는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영주로 있었는데요. 카테리나 스포르차와 체사레 사이에 맹렬한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카테리나 스포르차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체사레는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 카테리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체사레는 로마니아 정복에 나서는데요. 알렉산드르 6세는 12명의 추기경을 새로이 선임하면서 받은 돈과 희년 행사로 벌어들인 엄청난 돈을 모아서 체사레에게 전달을 해 용병을 고용하도록 합니다. 든든한 교황의 지원을 받은 체사레는 페사로와 라미니, 파엔차를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갑니다. 1501년 27살의 체사레가 로마니아 공작에 임명되는 한편 피온비노를 공격해서 이듬해 함락시켰고 스페인과 연합해 나폴리를 정복하는 프랑스군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때 남편을 만나기 위해 여행 중이던 베네치아의 도로테아 말라테스타라는 귀부인이 체사레가 지배하던 영토를 지나던 도중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체사레는 이것이 자신의 휘하에 있던 스페인 장군 디에고 라미레즈 짓이라고 둘러댔지만 많은 사람들은 체사레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체사레는 다음에 28살이 되었을 때 우르비노와 카메리론을 함락시켜서 마침내 이 로마니아 지방 대부분을 손에 넣게 됩니다. 불과 28살 젊은 나이로 그토록 원하던 보르지아 왕국 건설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죠. 체사레는 이탈리아 중부 정벌을 마무리하면서 서쪽에 있는 피렌체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방의 맹주인 피렌체 공화국을 차지해서 교황청의 통치권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죠. 자, 이에 당황한 피렌체 쪽에서는 사절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소델리니 주교와 그의 수행원으로 마키아벨리가 파견되었고 1502년 6월 24일 28의 체사레와 34세 마키아벨리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체사레에게 강력한 인상을 받았고 몇 년 후에 쓴 군주론에서 체사레를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와 체사레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테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사의 시민 대표들이 체사레에게 피사의 영토 전체를 보호해달라며 거의 바친 셈이었고 피렌체 영토의 아레초는 체사레군의 부하 비텔리에게 성문을 열어준 상태였습니다. 이 피렌체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루이 12세가 피렌체 공격을 반대하는 상황만 아니었다면 피렌체 또한 이 체사레의 기세에서 피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체사레의 승승장구를 지켜본 프랑스의 루이 12세는 체사레의 토스카나 지방 정복을 격렬하게 반대했는데요. 이는 그 자신이 밀라노와 롬바르디아를 발판으로 토스카나를 노리고 있었는데 체사레가 이 세력 확장을 해 나가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체사레 역시 지금이야말로 프랑스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이로써 체사레의 이 로마니아 정복을 지원했던 프랑스와 체사레의 관계는 비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체사레에게 고용된 용병들 중 일부가 체사레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체사레는 문제에 봉착됩니다. 또 이 로마니아 지방의 기존 토착 세력의 반발도 눌러야 했고 또 그들의 폭정으로 엉망이 된 정치 역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니아 공국의 임시 수도로 정한 도시인 이몰라에서 체사레 용병 대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체사레는 이 반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5명의 용병 대장이 일으킨 이 반란은 마조네의 난이라고 불리는데요. 체사레의 신복이었던 바탈레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사레는 이 반란의 기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모른 척 했고,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평화를 해치며 우리 한번 잘 해보자, 그동안 함께 잘 싸워왔지 않냐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믿을만한 이탈리아 용병 대장들을 모집합니다. 프랑스 가스코니의 보병 500명, 또 창기병 1500명을 모병했고 스위스 용병 1500명도 모집을 해둔 상태였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 프랑스 군대와 협상을 벌여서 밀라노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정규군 3000명도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대를 앞서간 이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군사 고문이 너무나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2년 7월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체사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요새 주변 지도를 그려보게 했는데 얼마나 잘 그렸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 지도를 보고 체사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수석 군사공학자로 승진을 시켜주었다고 하는데요. 천재들의 행보는 정말 뜻밖의 행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사레가 좀 오래 살았다면 그들의 만남이 길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킨 용병 대장들은 체사레가 프랑스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들이 아니면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또 자신들이 체사레를 대신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가 체사레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는 선언을 하죠. 그리고 체사레는 새로운 군대를 구축했고요. 체사레는 용병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선 이 반발하는 용병들 각 개인에게 협상 의사를 밝혀서 그들의 결속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에 당황한 용병 대장들은 하나 둘씩 전선을 이탈했고, 결국 체사레와 용병 대장들은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체사레는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리더였는데 뜻밖의 반란을 일으킨 용병 대장들을 사면해주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에 자신의 주군에게 칼을 겨누었던 용병 대장들은 체사레의 이런 결정에 너무나 감격하며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정말 너그러운 그런 주군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12월 31일 체사레는 다시 도래한 이 평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세니갈리아에서 축하 연회를 열었고, 당연히 이 5명의 용병 대장도 초청을 받습니다. 축하 파티가 있던 그날 밤, 이 파티 분위기는 무르익고 모두들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었는데요. 이때 성 밖에서 대기 중이었던 용병군들이 습격을 받습니다. 밤 10시 체사레는 용병 대장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들의 목에는 즉시 밧줄이 걸립니다. 이 5명의 용병 대장은 순식간에 체포되었고 모두 참살되었으며 그 휘하의 군사력은 모두 체사레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이로써 체사레는 내부 군사 조직의 반란을 진압했던 것인데요. 체사레는 역시 반란을 용서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니아 지역의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신복 라미로 데 오르코를 체세나로 보내서 통치하게 합니다. 라미로는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과감한 방식으로 토착 가문들을 제거하고 혼란스러운 정치를 정리해 나갔는데, 너무나 잔혹한 모습에 시민들이 불만이 점점 높아지자 체사레는 곳곳에 시민재판소를 세우고 라미로를 죽여서 모든 비난과 죄를 라미로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처형한 라미로의 시체는 이 체사네 광장에 전시해 두는데요. 2동강으로 나누어진 그의 시체를 보고 시민들은 경악했다고 합니다. 무척 놀란 심정이었지만 폭군 라미로의 비참한 최후를 통쾌하게 바라보기도 했죠. 시민들은 폭군 라미로를 죽인 체사레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복을 죽인 체사레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체사레의 성공 가도는 1503년 여름 막다른 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르 6세와 체사레 모두 다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심하게 앓았는데 결국 알렉산드르 6세가 선종한 것입니다. 당시 73세였던 알렉산드르 6세의 급사는 역시 아직 병중이었던 체사레에게 크나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데요. 우선 체사레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한은 교황청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 지원이 사라지면 체사레의 로마냐 지방 지배권도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체사레의 로마냐 공작 지위는 교회군 총사령관이라는 지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 지위를 빼앗긴다면 체사레가 이룩한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체사레는 그동안 베네치아와 페라라 등의 중소귀족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하지만 체사레가 쓸모없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503년 10월 이 39명의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가하기 위해 바티칸으로 몰려들었는데 1차 콘클라베에서 프란체스코 토데스키니 피콜로미니 추기경이 피우스 3세로 즉위를 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고령과 와병이 겹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콘클라베가 시작되자 열심히 물밑 작업을 하던 체사레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로베르의 추기경을 지지한 것입니다. 결국 로베르의 추기경이 율리오 2세로 즉위를 하는데 그는 체사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체사레는 콘클라베 기간에는 그 어떤 군대도 주둔할 수 없다는 추기경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물렸었는데 율리오 2세는 즉위 후 로마냐로 돌아가려는 체사레를 산탄첼로 성에 2년여 동안 감금시켜 놓고 체사레로부터 교회군 총사령관의 지위와 로마냐 공작 지위를 포기를 받아냅니다. 1504년 체사레는 나폴리로 향해서 친분이 있던 나폴리의 총독 곤살로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스페인의 왕 페르디난도 2세의 명령으로 오히려 곤살로에게 체포돼서 동생인 후안 보르지아의 살인자라는 죄인 신분으로 스페인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메디나 델 캠포에 위치한 라모타 요새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체사레는 이런 시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1506년 32살의 나이로 탈옥에 성공을 해서 처남인 장 달브레가 왕으로 있는 라바라 왕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하죠. 당시 나바라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의 유럽 주도권 싸움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데 스페인이 나바라 왕국을 침략합니다. 체사레도 나바라 왕의 부탁으로 전투에 참가하기로 하는데요. 그 전에 친스페인 세력의 반란을 먼저 진압해야만 했습니다. 1507년 나바라 왕국의 내전 진압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전투에 나서게 된 체사레. 하지만 전쟁에는 무조건 자신이 있었던 체사레지만 너무 서둘렀던 탓일까요? 전쟁 도중, 싸우는 도중 말에서 떨어지고 온몸에 23군데의 자상을 입고 최후를 맞게 됩니다. 체사레의 충성스러운 시종 후아티노가 미친 듯이 주인을 찾았고 체사레의 갑옷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체사레는 이렇게 사망한 뒤에도 편안히 쉴 수 없었는데요. 스페인 북부 비아나 지역의 산타마리아 교회에 묻혔지만 1527년 죄인을 교회에 묻을 수는 없다는 교회의 반발로 무덤이 파헤쳐진 뒤 유해가 길가에 묻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스페인의 한 대주교가 시청에 있는 그의 무덤을 교회로 이장토록 허락했고 결국 500년이 지나서야 교회로 이장되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사레의 아내 샤를로트 달브레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무척 짧았었는데요. 둘 사이에는 루이사라는 딸이 있었지요. 그녀는 체사레 사망 후 조용히 혼자 지내다가 1514년 32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사레 보르지아, 아름답고 냉혹하고 자신만만했던 젊은이였지만 처음부터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사라지자 자신의 권력도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르지아 가문 이야기는 또 계속됩니다. 이탈리아의 꽃이라고 불렸던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